미국의 최악의 흉가 아미티빌. 1974년 11월 3일 새벽 3시경 뉴욕의 외곽지역 작은 동네 아미티빌에서는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곧장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경찰이 도착한 뒤 어찌할 줄 모르고 주위를 배회하던 데피오 가족의 장남 로날드 데피오. 그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재판에 회부된 그는 6개의 독립적인 종신형을 받으며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테리한 말을 뱉어냅니다. 가족을 죽인 건 제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장남 데피오는 자고 있던 가족들을 총기를 사용해서 한 명씩 차례대로 죽였다고 합니다. 자백을 했던 데피오는 악마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어느 날부터 그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속삭임은 가족들을 악마로 보이게 했다고 자백했죠. 실제로 비슷한 사건 중에서 미국의 어떤 아이가 도끼로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는 도끼가 집에 있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혼자의 힘만으로 자신이 죽인 부모님을 마당에다 매장했다고 합니다. 무튼 아미티빌 저택은 그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호러 미스테리한 저주가 이 집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아미티빌의 주인공인 루츠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건이 터져 집값이 매우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넓은 집이라는 장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건 역시 루츠 가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사는 도중 법원 판사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 집은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당시 그들이 살해당했을 때 쓰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 집을 사고 싶은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판사의 경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판사의 경고를 무시한 조지는 비싼 물건들이 있으면 아미티빌에 기증하겠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이내 그는 판사가 경고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28일 동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975년 12월 18일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조지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가톨릭 교회 신부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성소를 뿌리는 악령 퇴치 의식을 벌이게 됩니다. 신부의 의식을 보고 있던 조지는 부인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의식을 벌이게 되었다며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의식을 하던 방에 불이 꺼지며 나가! 라고 소리치던 웬 남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을 듣게 됩니다. 더러 겁을 먹은 조지와 가족들은 모두가 그 비명을 환청으로 간주하고 태어난 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주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지 씨는 약 1년 전 데피오의 살인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새벽 3시 15분경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잠이 깨고 나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장에 나가지 않았고 매일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는 조지는 어느 한날 자신의 어린 딸이 유리컵을 깨뜨리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조지의 부인인 캐시에게도 심령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자신의 옆으로 누군가 서서 지켜보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녀는
자물쇠들이 저절로 풀려버리는 이상하고 괴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에 잠에서 깬 조지는 어느 날 목이 말라 1층으로 걸어 내려가다 거실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가 현관문 너머로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첫날 조지네 집에서 악령 퇴치 의식을 했던 시무님은 독감에 걸려 고생을 하다 조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남자의 비명을 들었던 방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 조지는 이사 온 첫날부터 한 번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는 자신의 자식들이 이상한 자세로 엎드려 자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20일 동안 느꼈다는 악령의 존재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12월 25일 전기불도 켜지 않고 둥근 달을 보고 있던 조지는 갑자기 자신의 딸 뒤에 나타난 돼지와 같은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걸 목격한 조지가 비명을 지르자 그 물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의 딸 미씨는 조지에게 걔는 내 친구야 라는 괴상한 답변을 합니다. 1975년 12월 26일 그날 조지의 부인 캐시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지고 왔던 돌로 된 사자상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며 저녁을 먹고 거실로 가던 조지는 사자상에 걸려 넘어진 뒤 다리에 사자에 물린 자국과 같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그날의 조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복통 때문에 고생하고 그의 부인 캐시는 무언가 썩는 것 같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1976년 1월 1일 새벽 1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던 캐시는 갑자기 자신의 방 창문 밖으로 빨간색의 눈알 2개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옆에서 자던 조지는 부인의 비명을 듣고 창문을 열은 뒤 창문 밖에 찍혀있던 이상한 형상의 발자국들을 발견합니다. 1976년 1월 4일 이날부터 새벽마다 조지는 1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북소리와 군인들이 걷는 소리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1층에 내려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조지는 그날부터 2층에 올라갈 때마다 캐시의 침대가 1m 정도 하늘에 떠있다 내려앉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당장 조지는 초자연 적 현상을 분석해줄 전문가들을 부르게 되고 이 전문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아이가 촬영되었고 그 아이는 조지의 아들이 아닌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 아이는 대표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아이였습니다. 1976년 1월 8일 조지의 매제는 귀신을 직접 보고 싶다며 조지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새벽 3시 15분에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조지는 매제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고 어느 꼬마아이가 그를 깨운 뒤 미씨하고 조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조지는 자신의 매제가 가족들만 알고 있던 괴물체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76년 1월 13일 그날 밤 조지는 한밤중 갑자기 캐시가 알아듣기 힘든 말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며 가족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려 하다 자동차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전기가 목통이 되고 가구들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날 밤 조지의 아이들은 방 안에 괴물이 들어와 우릴 잡아먹으려 한다며 비명을 질러댔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조지의 가족들은 황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1976년 1월 14일 그날 새벽에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깨어나 또다시 비명을 질러댑니다. 비명을 들은 조지는 아이들의 방문을 열자마자 이마에 뿔이 있고 무섭게 생긴 악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지의 가족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시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의 가족을 괴롭혔던 그 악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재 감옥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로날드 대피오도 혹시 그 집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악령에 홀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 아닐까? 아직도 그 집은 현재까지 뉴욕의 어느 지역에 흉측한 모습의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새벽 2시 산을 오르고 있던 나에게 인기척이 들렸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마주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인적이 드문 이곳에 나 말고도 누군가 있는 모양이었다. 마주쳐봐야 그다지 좋을 게 없었으니 그냥 돌아갈까 했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리는 땅을 파는 소리였다. 난 들고 있던 짐들을 한쪽에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저 멀리서 헤드랜턴만 켠 채 땅을 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자세히 보니 20대 중반은 되었을까 싶은 어린 친구였다. 그는 겁에 질린 듯 여유가 없어 보였고 조금 어설픈 삽질로 제법 큰 구더기를 파내려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난 구덩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구덩이 근처로 커다란 자루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마치 그 자루는 핏자국처럼 검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려 집중하던 그때 내 눈으로 불빛이 확 비쳐들었다. 거기 누구야? 그 소리에 난 급히 몸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가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나를 뒤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난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 양손을 들어 올리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녀석은 당황한 채 내 앞으로 섰다. 너 뭐야? 언제부터 있었어? 녀석은 삽을 들고 당장이라도 나에게 휘두를 기세였다. 난 여전히 양손을 든 채 녀석에게 말했다. 잠깐, 진정해. 놀랄 필요 없어. 난 너랑 같은 편이야. 내 말에 녀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내 발치에 놓인 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축 늘어져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 난 미소를 지으며 녀석에게 말을 건네었다. 봤지? 우린 같은 편이야. 나도 너처럼 이걸 처리하러 왔어. 녀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삽을 내렸다. 난 시체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녀석과 함께 구덩이로 걸어갔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뭐 딱 보니까 아직 초짜 같은데 그럼 내가 선배가 되는 건가? 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난 시체를 구덩이 옆에 내려놓았다. 너는 진짜 운이 좋구나. 이래봬도 내가 엄청난 베테랑이거든. 내 말만 들어도 공부 많이 될걸? 녀석은 구덩이로 내려가 다시 삽질을 시작하며 대답했다. 경험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얼마나 죽여보신 겁니까? 난 크게 호탕하게 웃으며 구덩이로 내려가 삽질을 시작하며 말을 이었다. 글쎄, 몇 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지. 난 뒷처리가 확실하거든. 너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니야? 들키면 어쩌나 잡히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맞지? 녀석은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장담하는데 내 말만 잘 들으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장소는 정말 잘 정했어. 이 산이 정말 명당이거든. 처음 치곤 아주 훌륭한 선택인데? 녀석은 날 멍하니 쳐다봤다. 난 그런 녀석에게 말을 이어갔다. 우선 알아야 할 게 있어. 땅을 팔 때는 적어도 3m 이상 파야 돼. 그래야 땅 위에 벌레도 안 끼고 숨기기 쉽거든. 그리고 너무 깊게 파면 나오기 힘드니까 땅을 팔 때 나올 수 있도록 계단 같은 걸 만들어도 좋아. 난 손수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곤 열심히 삽질을 해댔다. 아,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실할 거라면 시체를 묻고 그 1m쯤 위에다가 짐승 시체를 묻어놓는 거야. 혹시라도 누군가 땅을 파더라도 짐승 시체가 나오면 더 파보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작업할 때는 몸에 짝 붙는 우유를 입고 장화를 신는 게 좋아. 물로 씻기도 편하고 작업하기도 편하니까. 녀석은 흙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옷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알짜배기 정보야 이거. 잘 기억해. 난 마치 제자를 키우는 스승의 기분으로 나의 노하우들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 사이 만족할 만한 구덩이가 완성되었다. 둘이서 하니까 금방이네. 이제 시체를 집어넣고 덮으면 끝이야. 가능하면 돌덩이들을 잔뜩 집어넣는 게 좋아. 공간 메우기도 좋고 땅이 꺼지는 것도 막아주니까. 흙을 다 메꾸면 충분히 잘 밟아주고 애초에 무덤처럼 살짝 위로 올라올 정도로 쌓아야 밟았을 때 적당히 팽팽해지니 잘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엔 주변 낙엽이랑 가지들로 감쪽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내가 죽인 시체 곁으로 가며 녀석에게 말했다. 자, 내가 다리 들 테니까 네가 위쪽을 들어봐. 나와 녀석은 시체를 들어 구덩이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녀석이 죽인 시체도 같이 던져 넣었다.
그렇게 시체들을 다 던지고서 녀석은 나를 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어쩌다 사람을 죽였습니까? 난 기억을 더듬어 예전 일을 떠올렸다. 이유를 할 게 있나? 세상은 넓고 죽일 놈들은 많으니까 그렇지. 녀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열받게 하는 놈들이 너무 많더라. 처음 죽인 놈은 노인네였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한 놈이었어. 담배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솟더라니까. 그래서 벽돌로 주둥이를 틀어막아줬지. 근데 한 방에 골러갈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지 뭐. 처음이라 서툴긴 했는데 시체절에도 깔끔하게 잘했지.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부턴 일도 안 하더라. 그동안 짜증 나더라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싸가지 없던 식당 직원놈, 반값 내놓으라던 집주인놈, 건방진 술집 알바놈, 거슬리는 것들은 모조리 다 머리통을 깨버렸지. 저기 저놈? 기분 좋게 술 먹고 있는데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난 구덩이 속 축 늘어진 시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녀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너는 저 사람 죽인 이유가 뭔데? 여전히 녀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했다. 아저씨 말대로 세상엔 죽일 놈들이 많더라고요. 생긴 건 영락없는 새님이라 어떤 대답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나와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였다. 난 만족스럽게 웃으며 땅을 메우려 삽을 찾았다. 그때 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저기 다 죽이고 싶은 녀석들 투성이었습니다. 힘으로 남의 것 뺏어먹고 사는 놈들, 그저 재미로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놈들, 돈으로 사람 목숨 가지고 노는 놈들. 그런 놈들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녀석의 말에 난 삽을 찾는 걸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같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이코 새끼들. 녀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번개처럼 삽을 휘둘렀다. 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그대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다. 내가 저 사람 죽인 이유? 저놈이 혼자 사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얌전히 자고 있는 할머니를 죽이고 돈을 훔쳤어. 폐지 주워다 팔아가며 모았던 고작 몇만 원 훔치겠다고 말이야. 감옥? 그딴 걸로는 안 돼. 이런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 너 같은 쓰레기 새끼들 말이야. 녀석은 삽을 내려놓고는 돌덩이를 들어 올렸다. 난 힘겹게 팔을 들어 머리를 가리려 했지만 그다지 소용없었다. 그리고 이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또다시 고통이 몰려왔다. 처음엔 무섭고 내가 잘 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당신 덕에 확신이 생겼어. 쓰레기들은 다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려야 돼. 게다가 좋은 걸 많이 배웠으니 앞으로도 잘 써먹을 수 있겠어.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녀석은 또다시 돌을 들어 올리더니 말을 마쳤다. 당신이랑 나 같은 편 아니야. 남자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한 남성이 사람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 중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중이었다. 뉴스 화면에 범인 몽타주가 띄어지자 남자는 역게 신음을 뱉었다. 아는 얼굴이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 자신의 예비 사위였던 김상혁. 그 청년임이 분명했다. 그는 심란한 듯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던 그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왠지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레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남자의 예상대로 방금 전까지 TV에 나오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딸의 약혼 상대였던 상혁이 서 있었다.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축 처져 있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상혁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남자가 내어주는 차로 몸을 덮인 상혁이 남자에게 말했다. 신고는 안 하실 거죠? 남자는 고개를 저어 보일 뿐이었다. 아직 뉴스에서는 상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상혁은 흘끗 화면을 보더니 남자에게 다시 물었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만은 남자 역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했다. 아니,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서서 전부 죽였을 거야. 남자는 슬쩍 고개를 돌려 딸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딸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수정이한테 서류 좀 가져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험한 동네인 거 뻔히 알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남자 역시 상혁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딸의 죽음은 상혁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급한 일이었고 자네는 위험하니 꼭 택시 타고 오라고 당부했지. 딸이 돈 좀 아끼겠다고 무리한 게 화근이었지. 뭐 그 탓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네. 상혁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은 신음을 뱉어냈다. 남자가 딸을 잃었던 것만큼 상혁도 수정을 잃은 것이 고통스러운 듯했다. 때문에 스스로 원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제 탓입니다. 그 가방, 건달 새끼들이 눈독 들였던 그 가방이요. 그것도 제가 선물한 거였습니다. 항상 싸구려 가방만 들고 다니길래 제가 사준 거죠. 아까워서 안 쓴다는 거 제가 억지로 우겨서 어딜 가든 메고 다니도록 했거든요. 떠오르는 나쁜 기억에 남자는 머리가 지끈해짐을 느끼고는 눈을 감았다. 험한 동네라만 있을 법한 건달무리. 그 5명의 건달은 껄렁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며 가게에서 푼돈이나 훔치는 한심한 인간들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명품 가방을 메고 가는 남자의 딸을 습격했다. 그저 가방만 주고 도망쳤었다면 다치는 일은 없었겠지만 자신의 약혼자가 준 가방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 죽으림을 다해 버텼다. 고작 가방 하나 뺏겼다고 그 어린 여자를 때리고 발길질하던 건달들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마음이 급했는지 칼을 꺼내 마구잡이로 딸을 찌르고는 가방을 빼서 달아났다. 남자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찾아가 딸의 시신을 마주했다. 참혹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때 얼마나 처절하게 가방을 지키려 했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슬픔이 몰아쳐왔지만 남자는 통곡하는 대신 감정을 잘 추스르고 상혁을 위로했다. 그것도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그 건달 새끼들이지. 그래, 해야 한다면 그놈들을 원망해야지.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분노가 가득한 남자의 말에 상현 역시 손을 내리고서 서슬퍼런 눈을 떴다. 맞아요, 그 쓰레기 새끼들. 지금 생각하면 경찰이 그놈들을 놓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조곤조곤 다 찢어 놓을 수 있었으니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섬뜩한 목소리였지만 남자는 두려움보다는 희열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복수가 딸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달래주고 있음이 확실했다. 그래, 우리 수정이를 죽인 그놈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처음으로 상혁의 얼굴에 미소가 서렸다. 먼저 드놈을 잡았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거 고생고생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놈들 숨어있는 지하 단칸방에 쳐들어가서 망치로 머리통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한 놈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른 한 놈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놈들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술술 불더라고요. 뭐 당연히 살려주진 않았습니다. 망치를 목구멍 안으로 박아 넣어서 완전히 보내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놈들을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두 놈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기절시키고서 의자에 꽁꽁 묶어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손도 뽑고 뼈 부러뜨리고 혀를 인도로 지지고 눈곱을 썰어버리고 니놈들이 수정이한테 준 고통 100만 배, 1000만 배로 갚아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남자는 만족스러웠다. 만약 상혁이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놈들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놈들이 눈앞에 있었다면 남자 역시 그놈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게 분명했다. 그래, 잘했어. 이 말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누구도 자네를 탓하지 않을 걸세. 아직 상혁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듯 서슬퍼런 눈을 하고 있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일의 주동자인 한 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도박으로 빚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강도질이 시작한 것 같은데 제일 악질인 만큼 제일 큰 고통을 줘야겠죠. 아니, 아예 살아있다는 걸 후회하게 될 만큼 아주 처절하고 끔찍하게 복수할 겁니다. 이번엔 남자조차 오싹한 한계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를 말리지 않았다. 내가 직접 자네와 함께 할 순 없지만 마음으로 자네를 지지하도록 하겠네. 내가 도울 게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주게. 남자의 말에 상혁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안 그래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쫓기는 몸이라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많이는 아니고 그냥 밥값 정도 조금 빌릴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그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곧바로 현금 뭉치를 꺼내와서는 상혁에게 내밀었다. 두툼한 봉투를 본 상혁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그런데도 남자의 태도는 단호했다. 아니, 자네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줄 생각이었네. 그러니 부디 가져가시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아, 근데 이게 좀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는데 말이야.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도와줬단 말은 말아줬으면 좋겠네. 나까지 공범모를 몰린다면 우리 딸의 영정을
지키기 곤란해질 테니 이해해주게. 상혁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복수는 어떻게든 끝마치겠습니다. 그럼. 상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상혁이 나가자 다시금 남자는 TV로 눈을 돌렸다. 상혁이 죽인 인간들과 딸의 사건이 알려졌는지 뉴스에서는 처절한 복수극이라며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시민들의 인터뷰는 대다수가 상혁의 편을 들어주며 경찰의 무능함을 질책했다. 남자는 생각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했어야만 했다고. 상혁은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왔다. 남자에게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안전한 곳은 이미 마련해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에게 찾아간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예비 장인어른 통도 크시네. 아, 지금은 예비도 아니고 그냥 남인가? 기대 이상의 금액에 만족하며 칠판으로 다가갔다. 칠판은 지금까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다. 도망친 건달을 찾기 위한 정보원 확보, 그리고 그들을 습격할 무기들 준비. 시간을 거슬러 그 전으로 되돌리면 건달들을 깨어내기 위한 도박사 고용과 수정을 끌어들이기 위한 서류 믿기, 그리고 가방 선물. 그보다 전으로 돌려본다면 수정에게 접근해 사람 좋은 연기를 펼치며 1년 만에 그녀의 약혼자가 된 것까지. 상혁은 칠판 한가운데 붙어있는 수정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근데 넌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들을. 근데 이게 숨어서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건 영 못할 짓이더라.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아무도 내가 죽인 줄 모르니까 흥이 안 나. 그래서 좀 큰 판을 벌인 거지. 사람들 지지 받으면서 마음껏 날뛸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네가 희생된 거야. 사랑하는, 물론 진짜 사랑한 건 아닌데, 아무튼 대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는 뭐랄까? 권리. 그래,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 봐, 똑같은 살인인데 그 건달놈들은 악당이고 난 무도에게 지지받고 있어. 난 이걸 바랬거든.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똑같아.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응원해주고 있어. 모르긴 해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다 날 도와주겠다고 난릴걸?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정도로 내 생각대로 척척 풀릴 줄은 몰랐는데 좋지 뭐. 상혁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는 칠판 너머 한쪽에 묶여있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분명 마지막 남은 건달이었다. 그리고 저놈까지 천천히 가지고 놀다가 죽이고 정의롭고 단호한 얼굴로 자수해야지. 마침내 죽은 애인의 복수를 마치고 대중 앞에 나선 남자. 좀 궁금해지네. 사람들은 날 보면서 뭐라고 할까? 감옥 가는 거야 피할 수 없겠지만 뭐 나 같은 사람들 팔자 아니겠어? 대신 그 전까지 아쉬울 것 없이 실컷 즐겨야지. 어차피 모두가 내 편이니까. 한 여자를 속여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야 한 잔혹한 살인마인 상혁은 이미 엉망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건달에게 다가갔다.
현실 부정. 두려움 극복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던 난 주머니에서 울리는 벨소리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일하다 말고 전화를 받길 벌써 여러 번.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노골적으로 눈총을 보내고 있었다. 사별한 아내 대신 혼자 막노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내 입장을 알다 보니 다들 어느 정도 배려해 주었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정도가 심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집에 혼자 있는 어린 아들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어 연신 죄송하다 말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여보세요? 아빠, 빨리 오면 안 돼? 형이 또 이상해. 배고픈가 봐. 아들의 목소리에 난 한숨을 쉬었다. 아들, 아빠가 얘기했지.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선 다시금 아들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형이 방 안에서 막 벽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이상해. 아까 먹을 거 방 안에 던져줬는데 모자른가 봐. 빨리 들어와. 나 무섭단 말이야. 둘째 아이는 자신의 형을 무서워했다.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잘 잠궈놓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모양이다. 무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일찍 들어가고 싶지만 막상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시간을 나와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대다수의 시간을 형과 함께 집에 있어야 했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이 들었지만 오늘 아들의 태도는 조금 심한 듯했다. 아빠가 오늘만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지. 네가 무서워할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알았지? 최대한 일 빨리 끝내놓고 들어갈 테니까 약속할게. 전화가 올 때마다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해주며 아들을 달래었다. 이제 한 번만 더 전화가 걸려온다면 크게 한 소리 들을 뻔했다. 멀리서 날 노려보는 동료들의 눈길이 느껴졌다. 아니야, 아빠. 형이 진짜 이상하다니까.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지금 바로 와주면 안 돼? 처음과 똑같은 아들의 말에 난 확하고 짜증이 일었다. 난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잘 들어. 네가 형을 무서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동안 집에서 방에 갇힌 형이랑 같이 있는 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단 것도 다 알아. 확실히 트라우마가 생길만도 해. 그런데 말이야. 난 말을 멈추고 격양된 감정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형은 이미 죽었어. 알아들어? 이젠 없다고. 그 집에 너 혼자뿐이야. 이해하겠어?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아빠 일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얌전히 있어. 알았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은 난 서둘러 현장으로 돌아갔다. 따끈한 봉지를 손에 들고 현관을 들어서니 집안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했다. 아들에게 화를 낸 게 내심 미안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는 참이다. 봉지를 주방에 내려놓고 아들 방으로 향했다. 아들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는지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들을 보자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의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둘째 아이는 형이 살아있다 믿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비록 첫째는 죽고 없지만 아직 둘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형이 살아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살기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지만 앞으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때였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죠? 나 건너편 사는 사람인데 애 좀 조용히 시켜줬으면 해서요.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던 건너편 집 아줌마가 짜증스런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이 공포에 떨며 제법 소란을 떨었던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없다 보니까 아들이 많이 불안했나 봐요. 조심하겠습니다. 아이는 이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을 들은 아줌마는 짜증이 나는 듯 쏘아붙였다. 아니, 잠들기는 뭐가 잠들어. 지금도 애 소리 지르는 게 온 동네에 다 들리는데. 난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 안으로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였다. 역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니, 이 집 큰애가 안 좋아서 저러는 건 나도 잘 알지. 어린 둘째가 혼자서 아픈 형 돌보는 거 보면 나도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저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 생각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아줌마의 말을 끊고 난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 첫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다니요. 지금도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안 그래도 둘째가 계속 헛소리해서 힘든데 아줌마까지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아줌마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한 표정으로 지방과 내 얼굴만 번갈아 보고 있었다. 제가 비록 못난 놈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다. 예? 아줌마 면전에 대고 있는 힘껏 문을 세게 닫은 난 씩씩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씻을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침대에 누워서는 문을 삭혔다. 자꾸 아들이 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다. 짜증이 확 몰려왔지만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흔들어 털어버렸다. 난 머리맡에 있는 약통을 집어들었다. 약을 먹으려 물을 떠오려 했지만 갑자기 느껴지는 귀찮음에 약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정신과 의사가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긴 했지만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뭐 괜찮겠지. 삼 년 전 일이었다. 내 기억에 그날은 1월 중순쯤이었고 난 아침 10시쯤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체육관으로 향했다. 헌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나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알아서 눈이 떠졌는데 알 수 없는 기분이 들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날씨도 되게 어두웠다. 해는 뜨지 않고 눈은 내리지 않는 그런 흐린 날씨. 우리 집은 아파트 6층이었다. 난 대충 짐들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문 밖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하는데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난 잽싸게 신발끈을 묶으랬다. 그리고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라는 여성 기계음이 들렸다. 뭐지? 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6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왔을까? 가끔씩 문 밖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6층으로 타이밍 좋게 문이 열린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귀신 같은 존재를 믿지도 않고 단순 작동 오류가 났다던지 경비 아저씨가 눌렀나 하고 그냥 넘겼었다. 그리고 그때 상황 역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것보다는 아직 묶지 못한 신발끈이 더 신경 쓰였다. 난 마저 신발끈을 계속 묶는데 또다시 문이 열린다는 여성의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날은 뭔가 이상하고 닭살이 돋아났다. 그리고 왠지 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다면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직감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체육관으로 가는데 뭔가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난 그렇게 2차선 도로 옆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1차선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급하게 방향을 틀더니 2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다. 도로는 직진 차선인데 그 트럭은 왜 방향을 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승용차는 바로 내 앞으로 튕겨져 왔다. 내가 좀만 앞에 있었다면 난 그 차에 치였을 것이다. 난 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 맞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을까? 난 다급히 사고 차량으로 뛰어갔다. 승용차에서는 머리에서 잔뜩 피를 흘리는 아저씨가 나왔다. 아저씨 모습에 놀랐던 나는 곧바로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했다. 119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상한 기계음이라고 해야 할까? 전자음이라고 해야 할까? 살면서 구급대에 처음 전화한 것이기도 했는데 원래 삐빅, 칙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가? 무튼 좀 이상하다 느꼈을 뿐 그건 중요치 않았다. 그리고 난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도 이상했다. 외계인이 중얼거리는 듯한? 무튼 난 그냥 거기에 대고서 여기 땡땡 도로인데 사고가 났다. 빨리 와달라고 말하고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근데 그 와중 트럭 아저씨는 차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트럭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나와서 좀 살펴봐야지. 혹시 모르니 트럭 운전자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트럭 쪽으로 다가갔다. 트럭의 문은 잠겨있다. 안에서 뭘 하는지 높아서 보이지도 않았다. 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승용차 아저씨를 보살펴 주었다. 그러다 경찰과 구급대가 와서 그제서야 트럭 아저씨가 내려왔는데 근데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허공을 응시했다. 그때 난 좀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경찰 아저씨한테 내가 본 걸 말하고서 난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러다 문득 길을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트럭 운전자는 충격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했는지 트럭은 횡단보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만약 조금 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으면 시간상 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다시 소름이 올라왔다. 그렇게 그날은 정말 기분 나쁜 하루였다. 난 멍하니 초소 밖에 있었다. 야, 졸고 있어? 그리고 그때 초소 안에 있던 김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김병장은 작게 혀를 차고는 말을 이었다. 안 졸리기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그 말에 난 흥미를 느끼곤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여기 최전방 서초에서 있었던 일이야. 분위기를 보니 흔하디 흔한 군대의 괴담을 들려줄 모양이다. 시시할 게 뻔했지만 딱히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너도 알다시피 지오피란 데가 원래 기운이 좀 이상하잖냐. 귀신 봤다는 이야기도 많고 여기도 귀신이 하나 나타나거든? 근데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난 조용히 김병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인솔 간부가 인원수를 세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복귀할 인원은 자신까지 10명인데 세보니 11명이더래. 그럴 경우에 보통은 무전을 쳐서 전체 인원을 체크해보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때는 북한군이 아군 복장을 하고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 간부는 여기 있는 인원 중 하나가 북한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간부가 어떻게 했게? 전혀 말이 되지 않았지만 제법 흥미있는 이야기였다. 김병장은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원하는 듯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복귀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수류탄을 까놓았어. 펑 하고 다 죽어버렸지.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런데 상황이 끝나고 시체를 수습하는데 시체는 딱 9구인 거야. 애초에 북한군 따위는 없었던 거지. 지금 내 말 이해했지? 그중 섞여있던 한 명이 귀신이었던 거야. 김병장은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된 듯 이어서 말했다. 완벽한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거울 귀신이라고 불러. 소초에 실제로 있는 병사의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귀신이야. 거짓말 같지? 아니야. 그 거울 귀신이란 거 나도 한번 봤어. 김병장님이 실제로 봤단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봤다는 말에 난 초소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초소 안으로 김병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당연하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막 전방에 올라왔을 때였어. 근무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내 동기가 한쪽 구석에서 멍하니 벽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뭐하냐고 했더니 쓱 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보는 거야. 분명 그 동기였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 눈이 죽어있다고 할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난 그냥 얘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라면이나 먹자고 했지. 그러면 알았다면서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 그러고 취사장에서 냄비에 물 받아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찾으러 갔지. 근데 소초를 다 뒤져도 없더라. 이상하다 싶어서 상황실에다 물어봤지. 그때 상황병이 뭐라고 했게? 김명장은 잠시 침묵하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걔 지금 근무 나가 있다더라. 그 녀석이 우리 다음 근무였어. 투입된 초소가 달라서 난 걔가 초소에 없다는 걸 몰랐던 거지. 이야기를 다 들은 난 김명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게 진짜입니까? 김명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진짜라니까. 너도 조심해.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이며 복장이며 말투까지 완전히 똑같아서 전혀 구분이 안 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묘하게 눈이 죽어있는 느낌이라는 거? 난 고개를 끄덕이곤 김병장을 계속 응시했다. 한 번쯤 돌아볼 법도 하건만 김병장은 그저 앞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질문에 김병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글쎄,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놈은 아니거든. 그냥 장난을 좋아할 뿐이지. 그렇습니까? 뭐, 아마 그럴걸? 김병장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근데 김병장의 눈이 어색했다. 초점 없이 흐리멍텅한 눈. 죽어있는 눈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뭐야? 너 선임 보고 웃고 있는 거냐? 김병장은 억지로 눈에 힘을 줘서 자신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다. 그런 김병장의 모습에 난 웃음이 나왔고 장난기 많던 김병장도 나를 따라서 낄낄거리며 웃더니 이내 원래 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김병장은 그제서야 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나와 똑같이 생긴 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병장은 몹시 당황한 듯 나와 바닥에 쓰러진 녀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난 김병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어디서 들은 걸까? 난 쓰러진 녀석에게 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김병장의 목을 비틀어 버렸다. 김병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난 김병장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초소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타깝지만 몇 번을 해봐도 이 죽어있는 눈만은 변하지 않는다.